일본에서 65해를 살아온 한 여성이 서울에 딱 한 달만 머물렀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하루 만에 잡히고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며 20대 직원이 팀장에게 당당히 반론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의 딸은 안정적인 도쿄의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일본 여성이 직접 체험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편리함, 속도, 도전 정신, 그리고 희망. 그녀가 본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달간의 서울 생활이 65살. 일본 여성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진솔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65해를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을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7시면 셔터를 내리는 일상이 40년 넘게 이어졌어요. 변하지 않는 루틴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저는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큰딸이 서울로 이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도쿄의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승진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본에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딸은 제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더 많다고 했어요. 38살인 자신에게 일본 회사는 이미 늦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좋은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한 달간 서울에 머물러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딸이 정착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손주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직접 느껴보라는 거였죠. 남편은 가게 일이 있어 못 가고 저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일본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제게 그것은 작은 모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와이파이는 무료였으며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깨끗하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더 미래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었고 길을 찾는 것도 훨씬 쉬웠어요.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열렸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쓰는 집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집안의 모든 조명과 난방은 휴대폰 앱으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미리 난방을 켜두면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온기가 반겨주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거리의 풍경이었어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녔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카페와 스타트업 사무실들이 즐비했습니다. 도쿄에서도 밤거리는 활기차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쿄의 밤은 일을 끝낸 피로가 묻어났다면 서울의 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열기가 느껴졌달까요?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노트북을 펴고 열띤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그렇게 다르냐고, 일본보다 나은 점이 뭐냐고요.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직접 한 달 살아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이 나라를 경험해 보기로요. 그렇게 저의 한 달간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65해를 일본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시장도 구경하고 딸의 회사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어떤 것들은 일본이 더 나았고 어떤 것들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 딸이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돈이나 직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던 거죠. 이제부터 제가 한 달간 서울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65살 일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두 나라를 이해하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원래 10년 전부터 알아온 관절염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도쿄에서는 단골 정형외과가 있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면서 약을 충분히 챙겨오지 못했던 겁니다. 딸에게 말하자 딸은 걱정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집 근처 정형외과 예약이 내일 오전 10시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병원 예약을 하려면 최소 2주일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더구나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 한 달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일본처럼 큰 종합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었는데 시설은 상당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딸이 제 여권과 서류를 보여주자 직원은 능숙하게 외국인 등록을 처리해줬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제 차례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5분도 안 걸렸어요. 도쿨에서는 예약을 해도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여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놀랍게도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의사는 제 무릎을 꼼꼼히 살펴보고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엑스레이실은 바로 옆방이었고 촬영도 5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오니 이미 화면에 제 무릎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엑스레이 결과를 보려면 며칠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었지만 약물 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방전을 출력해주면서 바로 아래층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진료 시간은 총 20분 정도였어요. 계산을 하러 가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도 도쿄에서 내던 진료비의 절반 정도였어요. 딸이 말하길 한국은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약국에 내려가니 약사가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먹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약을 받고 나오는데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병원 한 번 가려면 오전 내내, 때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둬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다 이렇게 빠르냐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형 병원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지만 동네 의원은 대부분 이 정도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대기 인원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변경도 자유롭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말이죠. 일본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고 저도 그 안정감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65살인 제게는 긴 대기 시간이 상당한 부담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이라면 일상이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일본 병원의 꼼꼼함과 신중함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한국식 효율성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이 제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라요.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배달도 인터넷도 행정 처리도 다 빠르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 나라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안정과 신중함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두 나라의 성격은 달랐어요. 무릎 통증은 이틀 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방받은 약이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픈 것조차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 든 제게 그것은 작지 않은 안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딸은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명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낯선 도시의 지하철을 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도쿄 지하철도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서울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아침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였어요. 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쿄의 오래된 역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벽과 바닥이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으며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는 방법도 신기했어요. 딸이 교통카드를 휴대폰에 대니까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도 요즘은 스이카 같은 카드를 쓰지만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딸은 제 교통카드도 미리 준비해뒀다며 건네줬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빨랐습니다. 도쿄의 에스컬레이터보다 확실히 속도가 빠르더군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다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 그렇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는데 진심인 것 같았어요. 플랫폼에 도착하니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분 30초 후라고 나오더군요. 실제로 정확히 그 시간에 전철이 들어왔어요. 일본의 전철도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약속만큼은 두 나라 모두 철저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철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가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은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손잡이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딸이 말하길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 했어요. 도쿄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되는 구간이 제한적인데 여기서는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혼잡도는 도쿄와 비슷했어요. 양쪽 다 대도시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붐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더군요. 웹툰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딸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동 시간도 아까워서 항상 뭔가를 한다고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말이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하기까지 6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렸어요. 역에서 내리니 또다시 깨끗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나이든 제가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명동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점과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딸과 함께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도쿄의 전철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정시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많은 역들이 오래되어서 시설이 낡았고 배리어 프리 시설도 부족한 편이에요. 계단이 많아서 무릎이 안 좋은 제게는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 서울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져서 그런지 시설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북촌으로 이동할 때도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환승을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환승 통로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는 환승할 때 10분 넘게 걸어야 하는 역들도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5분 안에 환승이 가능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골목길을 걷는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그곳까지 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나이든 제가 큰 불편함 없이 서울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참 편리하다고, 특히 지하철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고요. 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쿄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한국은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도시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사용자 편의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으니 다리가 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을 돌아다니며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 그것이 제가 느낀 서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딸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딸이 통역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딸의 팀원 5명이 모였는데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다양했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특히 막내로 보이는 28살 여성 직원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대화 방식이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가 어린 직원이 팀장에게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더군요. 그것도 반말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직설적인 어조였습니다. 딸이 통역해주는 걸 들으니 그 젊은 직원은 팀장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그것도 팀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신뢰가 되거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팀장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반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더군요. 심지어 다음 주 회의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런 게 괜찮은 거냐고,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요.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회사는 나이보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한다고, 좋은 의견이라면 누가 말하든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일본처럼 위계 질서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할 때 활기찼지만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의 사생활까지 캐묻는 게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평등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내 직원이 최근에 다녀온 등산 이야기를 하자 팀장이 진지하게 추천 코스를 물어봤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9시쯤 한 직원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족 모임이 있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팀장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다른 직원들도 수고했다며 배웅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상사가 자리에 있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상당히 눈치 보이는 일이거든요. 딸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회식 문화가 강압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수평적인 문화를 요구했고 기업들도 그에 맞춰 변화했다는 거예요. 10시가 조금 넘어 모임이 끝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무례해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건강한 조직 문화 같다고요. 상하 관계보다 업무 효율을 중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38살 여성이 관리자가 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나이와 성별보다 능력을 본다고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전할 기회는 있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일본 사회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오늘 본 풍경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젊었을 때 이런 환경에서 일했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본의 직장 문화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동료 간의 유대가 강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나름의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반면 한국의 직장 문화는 빠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나이나 경력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환경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니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28살 여직원이 팀장에게 당당히 의견을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젊은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젊은이들이 가진 힘인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온 지 2주일째 딸은 제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 카페라는 곳이었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딸의 설명을 듣고 나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토요일 오후 2시 딸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카페처럼 꾸며져 있으면서도 곳곳에 회의실과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후배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29살의 김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학습 앱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요. 민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취업할 수 있고 그 경험 자체가 값진 자산이 된다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대부분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거든요. 한번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고요. 하지만 민준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보다 덜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팀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한 명은 디자이너였고 다른 한 명은 개발자였어요. 셋 다 대기업 경력을 포기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수입은 어떠냐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냐고요. 디자이너인 이수진이라는 28살 여성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월급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면 뿌듯하다고 했어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자신들이 만든 앱을 시연해줬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2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9살 청년이 이런 걸 만들다니 놀라웠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나이면 아직 회사에서 선배들 눈치 보며 일을 배우는 시기인데 여기서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리를 카페 안을 돌며 다른 팀들도 소개해줬습니다. 한 팀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앱을 만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팀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의 프로젝트에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협업도 한다고 했어요.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게 한국의 힘이라고,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라고 했어요. 정부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자들도 젊은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평생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성공하면 그 보상도 큽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민준이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안정지향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성공에 기대어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그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이들이 부럽다고, 자기 꿈을 좇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래가 있다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 온 지 3주일째,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도 생겼어요. 이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젊은이들의 활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테니까요.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전, 저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출근했고 저는 집 근처 공원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니 10분 거리에 제법 큰 공원이 있었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제 또래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기구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 벤치에 계시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사람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박순자라는 분이었는데 근처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박 여사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언제 왔는지, 얼마나 머무를 건지, 한국은 어떤지 등등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딸을 보러 왔고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이며 한국이 생각보다 편리하고 활기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은 너무 빨라서 자신 같은 노인네는 따라가기 힘들다고요. 은행도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라고 하는데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도 많아졌는데 그게 어려워서 가끔은 식사하기가 겁난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일본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을 여전히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팩스를 아직도 쓰는 회사가 많고 도장 문화도 남아있죠. 박 여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데 자신은 여전히 종이와 펜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빨랐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자기 속도대로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위로해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하다고,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도에 자신 같은 세대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지만 변화의 속도가 완만해서 노인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너무 빨라서 나이 든 세대가 따라가기 버거울 것 같았습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시 후 박 여사의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유튜브로 공부한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때는 책으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다 화면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배달 앱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는 분명 장점이지만 세대 간 격차도 만들어낸다는 걸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때로 낯선 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비록 어렵다고 투덜대시지만 그래도 배우려는 의지는 있으셨거든요. 한 분은 최근에 스마트폰 강좌를 들으러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손자한테 배워서 이제 카카오톡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하지 않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빠른 속도가 노인들에게도 일종의 자극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어르신들과 헤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다고, 일본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걸 알아서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요. 젊은이들에게는 활력과 기회를 주지만 나이 든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느린 변화는 노인들에게는 편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 있고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두 나라 모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젊은이들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나이 든 세대를 배려하는 사회. 그게 진정으로 성숙한 서울에서의 사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주 반이 지났고 이제 며칠 후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느낀 편리함, 지하철의 현대적인 시설, 자유로운 직장 문화,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려는 어르신들까지요. 목요일 저녁 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다고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눈에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하나를 해도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는 정말 대단해요. 작은 세탁소를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저와 남편은 항상 옷을 정성껏 다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믿고 맡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또 일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100년 넘은 가게들이 여전히 영업하고 대대로 기술을 전수하는 문화가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동성에 일본의 지속성이 더해진다면 더 단단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섬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물건을 포장할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항상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품질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기업들은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빨리 출시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신중함을 배운다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동의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많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일본은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너무 강해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스타트업 카페에서 만난 민중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기회와 분위기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배울 만하다고 했어요. 나이와 경력보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오든 존중받아야 해요. 일본처럼 위계 질서가 강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의견들이 묻혀버릴 수 있거든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도 장점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해서 결정이 느리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문화가 있다고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도 느꼈던 거예요. 새로운 세탁 기술이나 장비가 나와도 일본에서는 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충분히 검증되고 모든 리스크를 파악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거든요. 안전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죠. 또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바일 결제, 온라인 예약, 배달 시스템 등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 팩스를 쓰는 곳도 많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국의 태도를 배운다면 일본 사람들의 삶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면 완벽하지 않겠냐고요. 한국의 속도에 일본의 완성도를, 한국의 도전 정신에 일본의 지속 가능성을 더한다면 말이죠.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강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서로의 단점을 비판하는 대신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봐줘서 고맙다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엄마는 달랐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니 오히려 배울 게 많더라고요. 사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한 달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배척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각자 강점과 약점이 있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두 나라가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저녁이 깊어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도쿄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간의 서울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가방을 챙기며 저는 이 한 달이 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5살 나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딸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아파트 단지, 자주 가던 지하철역, 산책했던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낯설었던 풍경들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한 달 동안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도쿄에서는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 달 동안 어땠냐고 힘들지는 않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웠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왜 내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한다고. 이곳은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우리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한번 와보라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출국장 입구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딸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엄마가 이해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뒤돌아보니 딸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한 달간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병원에서 느낀 놀라운 효율성, 깨끗하고 편리한 지하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회사 분위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 변화에 적응하려는 어르신들, 그리고 한강에서 딸과 나눈 깊은 대화까지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제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65해를 일본에서 살면서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한 달을 살아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우월한가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곳은 나이와 경력보다 능력을 보는 곳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환영받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입니다. 안정적이고 섬세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꺼리는 면도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 도쿄로 돌아가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탁소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볼까 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더 경청한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 말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배움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달간의 서울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일본이 보일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딸이 꿈을 펼치는 곳이니까요. 딸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직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희망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나이와 성별과 경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곳,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65살에도 세상은 여전히 넓고 배울 것은 많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곧 도쿄 상공이 보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한 달간의 서울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도 함께 데려갈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미소 지었어요.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5살 일본 여성의 한 달간 서울 체험기 어떠셨나요? 그녀가 목격한 대한민국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 나이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직장 문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든 세대의 노력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병원 예약부터 지하철, 스타트업 문화까지. 외국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도전 정신과 희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세대 간 격차도 있고 때로는 너무 빨라서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긍심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때로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다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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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겠습니다.